자에 대해서 얘기 나누다가 원래 그 변제 효력이 없는 자를 얘기하다가 변제 효력이 있는,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변제 효력이 있는 자들을 이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걸 좀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4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45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다만,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 다만 나오죠. 다만. 자, 민법은 선의의 변제자의 보호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러한 자들은 다 변제한 걸로 효력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채권에 준 점유자는 변제 효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효가 아니라 효력이 있다고 봐요. 이게 2008년도에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 점유자, 그 다음에 영수증 소지자, 그 다음에 증권적 채권 증서에 대한 소지자, 그리고 이런 자들은 모두 다 변제의 효력에 대해서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4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문에만 한번 나왔고 전 거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46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변제 제공의 장소가 있죠. 변제 제공의 장소도 특별하지 않고 이제 보시면 변제 장소는 마지막 줄입니다. 급부를 이행해야 할 당사자는, 급부를 이행해야 될 당사자는 채무자죠. 이행할 당사자는 그 이행 장소에 가서 거기서 이행을 제공하는 불편과 비용의 부담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자, 채무자가 다른 장소에서 이행에 제공을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불이행이 된다는 거, 이행을 하지 않은 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에서는 이행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이행 장소에 가서 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게 되기까지 상품의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품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 변질된다든가 그렇죠. 대부분 이제 변질이죠. 변질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채무자가 이행 장소를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때는 이행 기일에 이행을 수령할 수 없었던 채권자는, 지금 그 채무자가 이행 장소를 잘못 알았다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불이행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변제의 장소는 거기에 이제 종류 채무에 대한 특정,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그 다음에 위험 이전, 이러한 효력 발생에 대한 시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변제 장소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아직은 지금 우리가 채무의 성질을 배우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넘어가세요. 자, 변제의 장소가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법률상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여기에서 586조에서 그 700조 여기에 의해서 이제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특별 규정이 없을 때는 467조에 있는 일반적 보충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기도 하고, 467조에 의해서 특정물에 대한 인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채무에 있을 때는 채권 성립, 그리고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 그리고 특정물 인도, 이거 외에 급부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현 주소, 이런 데가 이제 변제의 장소가 됩니다. 거기다 체크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물건이 있던 장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권자의 현 주소, 이게 변제의 장소예요. 하나는 특정물, 하나는 이제 특정물 인도에 그 외에. 그래서 채권자에 대한 현 주소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할 때 그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뭐 사는 장소 이런 데가 아니에요. 자, 이제 변제 시기하고 비용을 봅시다. 보시면 변제 시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우리는 이게 약정계약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사표시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의 성질, 그 채무가 이제 종류나 특정이나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리고 법률의 규정,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정해집니다. 변제 시기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변제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을 때, 이게 법정으로 있어요. 체크해 주세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을 때, 그걸 체크해 주시고, 이거는 어떤 때냐면은 변제가 어떤 걸 변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채권자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변제 시기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변제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을 때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아무 얘기 없으면. 보통 이제 채무자가 부담해요. 자, 그러지만 채권자 지체 있죠. 채권자로 인해서 지체됐을 때, 그때는 이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이건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문장을 보물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 원칙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그 예외사항은 채권자의 과실, 부주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발생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특별하지 않을 때는 뭐 쌍방이 서로 부담할 경우도 있고요. 예. 자, 변제 충당, 거기에다가 변제 충당은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좀 유념해 봐주세요. 자, 변제 충당이란, 자, 뜻도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서 동종의 내용을 가진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가 지금 여러 개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같은 채권자한테 채무가 여러 개이면은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어떤 걸 우선으로 먼저 변제를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충당하는 거. 또는 한 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여러 개의 급부에 해당하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충당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 물어봐요. 뭐 요 책을 나서 잘 안 물어봐도 예전에 잘 물어봤던 거예요. 변제로서 제공하는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일부분을 갚을 때에도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반가를 1번 보시면 지정에 의한 충당이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법정 충당,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충당, 이 두 개를 이제 서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지정에 의한 충당을 봅시다. 변제자에 의한 충당이고, 두 번째는 변제 수령자에 의한 충당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충당입니다. 처음에 이제 변제자에 의한 충당. 변제자에 의한 충당을 보면, 변제자는 변제를 할 경우에 변제 수령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변제에 충당하는 채무 또는 급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채무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변제 수령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면 또한 수령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79조에 의해서 제한 규정 보세요. 비용 순서 보세요. 비용 체크해 주시고 이자 체크해 주시고 원금의 순서에 의해서 변제 충당이 있음을 유의하라는 거예요. 이 순서는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일반적 충당을 보세요. 일반적 충당도 비용, 이자, 그 다음에 원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일반적. 그래서 이렇게 변제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변제하는 거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이자를 변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본을 변제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변제 수령자에 의한 충당이에요. 변제자가 변제 제공 시에 변제 충당을 하지 않을 때, 자, 변제 수령자가 그 당시에 변제자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변제를 충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변제 수령자의 지정 충당에 대해서 변제자 즉시 이의를 제기할 때는 그 충당의 효력은 잃게 되고 변제는 법정 충당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법정 충당을 가보세요. 자, 방갈 위 법정 충당 가보세요. 477조, 478조. 자, 지정 충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변제 충당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과 같이 순서에 따른다. 자,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첫 번째,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그때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충당해야 돼요. 두 개 있죠. 이행기가 도래한 변제가 있을 거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를 충당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채무의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을 때는, 자, 먼저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자, 체크해서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서 충당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게 각각마다 케이스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채무자에 대해서 변제 이익이 같으면,
예, 요번에 이제 서로 변제이익이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나 또는 먼저 도래할 채무를 먼저 충당을 하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상의 기준에 의해서 변제 충당의 선우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각 채무는 그 채무액의 비율로 충당을 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477조, 478조에 정해져 있어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자, 다시 앞에 있는 다를 가봅시다. 지정 채무예요. 지정 채무. 지정에 의한 충당입니다. 일반 충당에 대한 제한을 보면 이번에 이제 대안의 제한이에요.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에 대한 원본 이외에 이자 및 비용을 지급해야 할 때, 원본 말고도 이제 그 이자라든가 비용을 지급할 때, 그럴 때 변제자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는 일부분만 갚는다는 얘기죠, 지금. 원본을 못 갚을 때도 있죠. 이자하고 비용만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비용을 먼저 충당해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충당해주고, 원본을 충당해주는 이러한 순서로 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앞에 변제자에 의한 충당에서 이미 한번 나왔었어요. 자, 이는 비용과 이자가 그 성질상 원본보다 먼저 지급된다는 것을 전제하여서 비용 상호간에 이자 상호간에 또는 원본 상호간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에 충당하는 것이 채무자의 의사나 이익이 합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일반 변제자에 의한 충당으로 대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순서를 변경할 수도 일반 당사자에서 그 순서는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앞에 이미 변제자에 의한 충당에서 같은 내용으로 한 번은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다만 예외사항 나옵니다. 거기다 체크해서 다만 당사자 계약에 의한 충당인 경우에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나오는 거 있죠. 그럴 때는 예외. 예. 일반적일 때는 순서 변경 안 되는데 이게 사인 간의 약속이다 보니까 그 약속이 우선이에요. 예.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49페이지 6번째 변제에 의한 대의를 봅시다. 이게 우리 과제물이었어요. 한 번 더 이미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미 한 분들은 복습하는 개념이 될 거예요. 변제자 대의입니다. 변제자 대의. 자, 개념을 봅시다. 변제자에 의한 대의라는 건 제3자가 나와요. 지금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제3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중에서 이 제3자가 변제자 대의라는 것이 이제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원 채무자죠. 원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문장이 좀 어렵게 편집해서 나오더라도 그거는 어떤 법률상에 나와 있는 그 편집된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게 판례다 보니까 그래요. 판례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 의미는 어떤 이제 우리 나름대로 해석에 대해서 의미를 가져가면 좋겠어요. 변제자에 의한 대의란 제3자 또는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그죠?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죠. 예, 채무자를 대신할 수도 있고 채무자와 같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등 채무자를 위해서 변제한 경우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구상권이 생기게 되죠. 원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생기게 돼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채무자의 변제 범위 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게 하나의 그 변제자 대의에 대한 권리예요. 네. 자, 그럼 요건이 필요하겠죠. 요건이 이러려면은 자, 처음에는 뭐예요? 채권자, 채무자 사이 또는 채권자와 변제 대의자 사이에 채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예, 이때는 만약에 이제 그 변제자 대의하고 이제 채무자하고 변제자 대의자하고 채무자하고 어떤 이제 채무 인수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 대의자의 변제 또는 물상 변제, 공탁, 상계 등의 출연 행위나 변제자에 대한 강제 집행에 의해서도 만족을 얻어야 된다. 등에 의해서 만족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뭐냐면은 자, 변제 대의자가 자기 변제를 충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물 변제로도 변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탁을 할 수도 있고 상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채권자, 변제자 대의자하고 채권자하고 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상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상기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추론을 해가지고 이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변제자에 대한 뭐예요? 강제 집행, 강제 집행에서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486조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도 쉬울 수도 있으니까 법조문도 같이 좀 봐주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가 변제하거나 또는 이건 법정 대의고요. 또는 이거 법정 대의라는 건 이제 그 대리인이라든가 이제 앞에 있는 재산관리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았거나 채무자를 위해 변제하는 자, 예, 이런 자들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채권 양도의 대항력을 갖추면 채권자의 권리를 대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는 이제 임의대인데 480조 2항에 보면은 채권자의 요건을 갖추라고 채권자 양도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거는 여기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요. 우리가 변제자 대의자는 채권자한테 먼저 승낙을 얻고 변제하게 돼 있어요. 그 변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여기서 나왔죠. 뭐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아니면 이제 강제 집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변제를 대신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채권자한테 이제 승낙을 얻죠. 그 승낙을 얻음으로써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요건을 보시면 변제에 의한 대의는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예요. 예. 그래서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한다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482조의 제1항에 있습니다. 자, 법정대의가 나왔죠. 처음에 법정대의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법정대의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법정대리인 그리고 재산관리인 이렇게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법정대의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변제하지 않으면 집행을 받게 될 지위에 있는 자, 이 자들도 마찬가지로 법정대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앞에서 한번 체크했는데 또 한번 체크해 주세요. 불가분 채무자, 연대 채무자, 보증인, 연대 보증인, 손해 담보자, 물상 보증인, 담보물에 대한 재산 취득자, 네, 요 자들 꼭 체크해 주세요. 이 자들도 잘 물어봐요. 자, 보세요. 변제하지 않으면 집행을 받게 될 지위에 있는 자. 네, 이 자들이 잘 물어보니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와 또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한 자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게 후순위 담보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 이 자들도 다 합쳐야 돼요. 자, 후순위 담보권자하고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 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왜 이 권리가 상실하게 되냐면 우리가 경매를 보시게 되면은 선순위자가 후순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순위자에 대한 담보가 실행되면 후순위 담보권자는 그게 다 소멸돼 버려요. 아마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자기 권리가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뭐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럼 이제 효과를 봅시다. 효과를 보면 변제자 대의예요. 변제자 대의에 대한 효과예요. 자, 대의에 의한 채권자의 원래의 채권, 예, 그리고 그 담보권에 관한 구상권을 보유하는데 변제자 대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원채권 그리고 그 담보권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부정적 성질 그거 체크했어요. 부정적 성질. 자, 부정적 성질은 뭔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뭔가 소멸되면 같이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구상권이 소멸하면 이게 원이죠. 원. 주죠. 주. 예, 그리고 소멸되면 구상권이 소멸되면 이에 따라서 당연히 소멸하고 예, 그리고 그 행사 범위도 구상권이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의자와 채무자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서 대의자 채무자와 관계하고 이거 한 점 넘겨보세요. 법정 대의자와 상호 간의 효과,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점 더 넘기면은 채권자와 대의자 사이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변제자 대의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끝납니다.
처음에 이제 대의자하고 이제 채무자 사이를 봅시다. 대의자하고 채무자. 자, 대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시면은 변제 대의자가 채무자에 대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는 원채무를 기초로 한 이행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에 채권자 대의권, 채권자 취소권, 그리고 담보권에 관한 권리로서의 물적 담보권 그 이외에 보증인, 연대 보증인에 대한 인적 담보물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거의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는데, 자, 가를 보세요. 계약의 해지권과 같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부수되는 권리에는 대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다 체크해주세요. 계약의 해제권. 계약의 해제권 안 돼요. 계약의 해제권 체크해주세요.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여기 범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 내용 좀 봐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나해보세요. 일부 대의. 일부 대의를 보시면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변제 대의가 있을 때는 일부분만 갚은 거예요. 그때는 대의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상권이죠. 그 변제자 대의한테는. 채권자한테는 구상권이 아니지만. 그래서 483조 제1항에 그렇게 좀 명시되어 있고요. 자, 넘겨주세요. 요번에는 이제 법정 대의자 상호 간의 관계예요. 법정 대의자. 자, 같은 채권에 관해서 법정 대의를 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이에요. 같은 채권에 대해서. 이럴 때는 각자의 구상권에 관한 혼란을 서로 피하기 위해서 공평에 기하기 위해서는 민법은 대의의 순위와 비율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482조 2항에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보증인과 전세물 저당물에 대한 제3취득자의 관계예요. 자, 보증인이 변제할 때는 전세물이나 저당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의한다는 겁니다. 자, 다만 이러기 위해서는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의를 부기합니다. 부기해주고 거기에서 제3자는 역시 변제할 수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를 대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다 이제 482조 2항에 2호 2호에 있고요. 제3취득자 상호 간의 관계를 보면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이 설정되었고 제3취득자가 수인이 발생할 경우에 그럴 때는 이 중 한 명이 1인이 변제할 때는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해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의한다는 겁니다. 그게 2항의 3호에 있고요. 지금 482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변제자 대의거든요. 그게. 자, 다 물상 보증인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물상 보증인 상호 간의 대의에 대해서는 변제할 물상 보증인들은 각 담보 재산에 대해서 가액에 비례해서 다른 물상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대의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죠. 이게 3호, 4호에 있어요. 자, 이제 보면은 네 번째 물상 보증인과 보증인의 관계예요. 지금 물상 보증인과 보증인의 관계. 물상 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의한다. 그게 이제 5호 본문에 있고요. 자, 다만 단서조항 나오죠. 물상 보증인이 수인일 때는 보증인의 부분 담보를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각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대의한다. 이게 지금 5호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 자, 얘를 볼게요. 이 얘도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라 나온다면 똑같이 나오겠지만, 자, 봅시다. 600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 이러면 이제 변제자 대회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사례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요. 자, 600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 A, B는 보증인이 되고 C, D는 각각 400만 원의 부동산과 200만 원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 저당에 대한 목적물을 제공했어요. 이때 물상 보증인들이죠. C하고 D는 다 물상 보증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A하고 B는 연대 보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전액을 변제 대의하였다고 하자. 자, A가 전액을 대의했어요. 대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이 경우에 A는 먼저 보증인 B에 대하여 인원에 비례해서 150만 원의 한도에서 채권자의 보증 채권을
자, 150만 원이라고 했던 건 뭐예요? 모두 다 변제하게 되면, 모두 다 변제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그 150만 원의 한도에서만 이제 채권자 보증 채무가 있고, 물상 보증인 C, D에 대해서는 나머지 잔액인 300만 원 가운데, 자, 나머지 300만 원 가운데 200만 원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공당 저당권을 대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례해서 나간 거예요. 비례해서. 지금 이게 4명이잖아요. 4명이요. 4명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4명에서 이제 600만 원을 이제 공동 대의를 하게 되면 먼저 나눠 보는 거예요. 나눠 보면 우리가 이제 600만 원을 4분의 1을 하면 150만 원 아니에요. 그죠? 150만 원이니까 연대 보증인들은 150만 원, 그리고 C와 D는 400만 원, 200만 원이니까 이제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따지니까 이제 각각의 이제 부담하는 비용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상 보증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482조 1항의 제1호에 준용하게 되므로 보증인은 물상 보증인이므로 담보 목적물의 재산 취득자가 취득하기 이전에 미리 대의에 부기 등기를 해 둬야 물상 보증인이 제공할 부동산의 재산 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의 대의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이 물상 보증인은 우리는 지금 연대 보증인들은 부기 등기를 안 하지만 물상 보증인들은 부동산을 담보를 했잖아요. 부동산을 담보했기 때문에 채무의 채권 거기 자체에다가 우리가 부기 등기 있죠. 만약에 1번이다 그러면 1-1 이런 식으로 거기다 부기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채권자 대의를 할 수 있어요. 만약 그게 없으면은 채권자 대의에 대해서 요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거는 이제 판례사례도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다를 볼게요. 채권자와 대의자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채권자하고 이제 대의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 증서 및 담보물에 대한 교부 의무가 있는데, 자, 대의 변제에 의해서 이제 전액에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와 점유하고 있는 담보물에 대해서 대의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돼요. 누가 해주냐면 채권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대의 변제가 행해질 때, 전부가 아니라 그럴 때는 채권자는 채권 증서에 대의를 기재하고 자기가 점유하는 담보물에 대한 보존에 관해서 대의자에 대해서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2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채권자의 담보보존 의무가 있어요. 채권자의 담보보존 의무. 이게 뭐냐면 채권자는 이거 말고도 담보보존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예, 이걸 보존하지 않고 어떻게 뭐 손실이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데다가 뭐 이렇게 양도하던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법정 대의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담보가 상실하거나 감소할 때는 대의할 자는 그 상실과 감소로 말미암아 상환받을 수 없게 되는 그 한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485조 이 내용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문장 자체를 보면 여러분들은 큰 어려움은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례의 내용을 좀 읽어봄으로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채권자와 대의자 사이의 관계, 요것도 서로 이제 삼각관계로 이제 우리가 삼각 트리앵글을 만들어 놓고 서로 관계를 좀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의자 변제자 대의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숙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제물에서 이렇게 판례를 써야 된다 그랬으면 이런 판례를 써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판례를 써주시면은 과제물로서는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대물변제입니다. 이제 대물변제란 자,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채무 이행에 가름해서 다른 급여를 할 때, 그때 이제 다른 걸로 대신해서 이제 변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길 때 이를 대물변제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물변제에 대한 뜻도 가끔가다 물어보니까 그것도 꼭 알고 계세요. 자, 이제 성질을 봅시다. 대물변제 성질.
대물변제의 효력이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발생을 하면 계약 이외에 현실적인 대물급부가 행해지는 경우에만 변제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수설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요건을 봅시다. 대물변제 요건. 성질보다 대물은 요건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큰 타이틀을 보세요. 반가르비를 이렇게 보세요. 채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제 해야 되죠. 다른 급부를 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본래 채무 이행에 가름해서 다른 급부로 행해져야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하죠.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요건입니다. 자, 이제 그 채권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읽어보시면 뭐 존재한다고 나와 있는 거고, 만약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물 변제가 행해질 때는 그 급부는 체크했어요. 비체 변제가 됩니다. 비체 변제. 예,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막 이렇게 감당을 해서 너 줬으니까 변제했으니까 돌려줘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비체 변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세요. 어떨 때예요?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대물 변제할 때예요. 그때는 비체 변제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대물 변제에 있어서 본래 급부와 내용 그리고 종류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은 급부와 내용,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예.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그걸 가름해서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래 채무 이행에 가름하여, 이 뜻은 본래 채무의 소멸을 위해서 다른 급부가 행해졌다는 것을 뜻하게 되고,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별 어려움이 없어요. 자, 네 번째,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예, 보세요. 끝에 보세요. 채무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대물급부로 변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채권자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66조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내용 효과를 봅시다. 이렇게 효과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예. 변제 효력이 되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소멸되는 거죠. 채권이. 그래서 이제 원래 채권과 그 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권도 모두 다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왜?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대물 변제에 대한 예약을 봅시다. 채무자가 본래 급부에 가름해서 다른 급부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 예,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제 공탁을 봐요. 공탁이란 제도는 공탁도 그 뜻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탁도 꼭 체크해 주세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고의적으로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또는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락이 안 돼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고의적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뭐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서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인치, 체크해주세요. 공탁소에 인치. 예. 공탁소에 인치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제. 이게 면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면제. 자, 변제자가 변제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고 채권자는 채권자 지체에 빠지게 되면 채권자 지체에 빠지게 되면 변제에 제공해서 채무 자체에 대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채무는 여전히 채무 이행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럴 때 공탁하는 거예요. 특별한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로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변제 공탁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체크해주세요. 변제 공탁 제도. 공탁도 여러 가지예요. 공탁도 여러 가지인데 이때는 이제 변제 공탁입니다. 변제 공탁. 공탁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때는 이제 변제 공탁이에요. 변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탁이라는 거죠. 자, 법적 성질 봅시다. 법적 성질을 보면 공탁에 관한 이제 공탁자가 있고 공탁소 사이에 공탁소는 대부분 이제 법원으로 생각합니다. 법원. 공탁 관계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양면 관계설이 있고 이제 공법 관계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판례를 보면 이제 공법 관계설이 있죠. 공법 관계설. 거기서 이제 공법 관계설이 판례에다라고 한번 체크해 주시고 내용을 좀 읽어봐 주세요. 자, 공탁의 요건을 봅시다.
공탁 원인에 대한 존재를 보면 공탁 원인의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탁의 당사자, 그 다음에 공탁의 목적물이 있어야 되고 공탁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공탁의 원인이라는 거는 앞에서 보다시피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거절한다든가 아니면 채권자의 연락이 닿아지지 않을 때, 그때를 이제 이유로 두면 돼요. 이유로 두면 이제 대부분 이제 공탁에서 받아줍니다. 그것만 유일하게 변제할 수가 도저히 이제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만 이제 서로 이유를 이제 대주면 돼요. 원인만 대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공탁의 당사자를 보면 공탁 관계는 제3자를 위해 행해지는 공법상의 인치관계예요. 자, 어디에 지금 우리 법원하고 하고 있죠. 공탁소는 공법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법상 인치관계예요. 그래서 공탁소와 공탁자가 그 당사자가 됩니다. 자, 이제 공탁물에 대한 목적물을 보면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의 목적물로 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 원칙의 얘기예요. 대부분 현금이 현금, 거기다 물건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현금입니다.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현금화 시켜서 공탁을 걸어야 돼요. 변제의 목적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훼손,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할 때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물건을 경매하거나 또는 시가로 방매하거나 또는 대금으로 공탁할 수 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걸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공탁의 내용을 보면 공탁에 의해서 이제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 공탁의 내용은 채무의 내용에 쫓는다. 그거에 준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이제 공탁의 절차는 488조 제3항은 공탁자가 공탁 사실을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누구한테요? 공탁자가 공탁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해요? 공탁 공무원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공탁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이게 지금 통지하는 이유가 이제 다른 이유도 또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것만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실제로는 이제 공탁자보다는 이제 공탁소 있죠. 거기에 있는 이제 법원 공무원 그 분이 채권자에게 이제 통지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못 받으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주소를 보내는데 그게 방송에 온다든가 그러면 결국 이제 뭐 다른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또 연락을 또 해야 되겠죠. 자, 공탁의 효과는 원칙은 채권의 소멸이죠. 그래서 공탁에 의해서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제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는 공탁 공무원의 체크해서요. 수탁 처분 그리고 공탁물 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이 있을 때, 공탁물 수령이 있을 때 누가? 공탁물 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변제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지금 반대적인 지금 효과예요, 지금요. 지금 이걸로서 변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물 수령을 하게 되면 변제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맡겼다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요. 예. 그 앞에 있는 수탁 처분은 다르죠. 수탁 처분하고 이제 공탁물 수령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 가로 보세요. 채권자에 대한 공탁 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이게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네,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네. 자, 반가로 2. 하지만 효력은 있죠. 거기다 공탁을 하게 되면 효력은 있는 거예요. 변제의 효력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제 효과에 대해서 발생하는 시기가 이제 찾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 효력은 발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반가로 2. 채권자의 공탁물 출급. 이게 이제 인도. 여기서 공탁물 출급하고 그 가로 인도돼 있죠. 공탁물 출급이라는 건 돈을 줬다는 거예요. 공탁물에 맡긴 그 돈을 출급 나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인도죠. 채권자가 받은 거죠, 이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가지고 공탁물 출급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요건이 있죠. 권리를 증명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공탁법에서 채권자의 공탁물 출급 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바는 없지만 공탁이 있을 때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해서 공탁물 출급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넘기셔서 이제 공탁물 소유권 이전을 봅시다. 공탁물 소유권 이전. 공탁의 목적물이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에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에 공탁에 의해서 소비 임치가 성립돼, 지금 잠깐 맡긴 거죠. 소비 임치가 성립되므로 공탁소가 우선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먼저 이제 현재 공탁물 소유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다가 채권자가 공탁소로부터 같은 종류, 같은 양, 같은 성질의 물건을 수령할 때 그때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개념이죠. 하지만 이건 물권이라고, 뭐 금전도 준물권이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 이와 반대로 공탁물이 특정물인 경우에 공탁소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탁자로부터 직접 채권자에게 공탁물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럴 때는 뭐냐, 특정물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물건이 우리가 이제 채무자가 변제하는 그 물건이 변질되지도 않고 부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물건은 맡겨야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 창고를, 컨테이너 같은 거 이런 데다가 맡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컨테이너 이런 데다가 맡기게 되면은, 물론 그거는 이제 채무자가 이제 부담을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맡기고 나서 만약에 이제 채권자가 그 물건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 그 컨테이너에서 찾아가고 직접을 그냥 전달해 줘 버려요. 그러면 공탁소에 맡기지 있지 않죠. 소유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은 거. 글쎄, 공탁소 소유권 취득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물건을 현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점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컨테이너라는 그 부분이 공탁으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채권자에게 이제 공탁물의 소유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갑자기 생각해도 이게 특정물인 경우 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도 좀 잠깐 혼란이 좀 오네요. 이건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 같은데, 점유. 자, 이제 공탁물의 해수는, 자, 민법상의 이제 해수입니다. 변제자는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아직 공탁을 승인하지 않거나 공탁소에 대해서 공탁물 수령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자, 회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맡긴 사람이 다시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물건을 찾아가는 경우가 뭐예요? 당연히 이 내용을 보세요. 자, 질권하고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찾아갈 수 있죠. 소멸하면은 찾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채권자가 아직 공탁을 승인하지 않았어요. 예. 당연하죠. 그러면 뭐 그 사이에 뭐 해소해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공탁물 수령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어요. 누가? 공탁소가. 아직 통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냥 해소해 가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공탁 유효에 대한 판결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해소해 가면 돼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게 다 그 이후에는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특별한 내용들 아니에요. 네,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방가루이 공탁법상의 이제 해수입니다. 공탁법상의 해수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공탁물에 해수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외에 착오로 공탁한 경우,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는 경우죠. 원인이 없어져 버렸죠. 그럴 때는 공탁물을 해소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맡긴 사람이 다시 찾아가야 돼. 왜? 공탁의 원인이 없는데 맡겨놔서 뭐해요? 그때는 이제 해소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법상의 해소하고 이제 공탁법상의 해소, 이 두 개로 나눠서 해소했다고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로마치 2. 계약의 이행 요구에 대한 항변입니다. 계약 이행 요구에 대한 항변은 여러분 뜻 알죠? 예, 요구하는 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 이행의 요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뭔가 얘기하는 거죠. 자, 동시행 항변권이 대표적입니다. 채권 채무는 동시행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있습니다. 동시행 항변권이란, 이것도 이제 잘 나오는 얘기예요. 채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것도 체크해주세요. 동시행 항변권. 쌍무계약상, 우리가 일반 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한다는 거죠. 너 집 줘, 너 돈 줘,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함으로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의무와 의무 부담에 서로 이제 맞물려 있다. 이게 지금 동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 아니에요. 자, 이제 넘기셔서 방가로 이 동시에 항변권과 이제 유치권을 이제 비교해 보면, 자, 이제 공통점을 봅시다. 공통점은 이제 이게 유치권하고 좀 살짝 보는 거예요. 동시에 항변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의 유치권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너 먼저 줘.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죠. 너 주면 이거 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게 유치권하고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모양새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식이 어쩌고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를 봅시다. 차이를 보면, 자, 유치권은 이제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적 배터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항변권은 뭐예요? 채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관계의 당사자에 대해서 상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네, 이게 큰 차이죠. 자, 이제 나를 보세요. 유치권과 동시에 항변권은 물권성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유치권과 동시 항변권에 대한 이제 서로 비교해 보자는 거죠. 대비해서 다음 같은 차이가 있다. 자, 첫 번째, 동시행 항변권은 일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해서 유치권은 인도 거절권이에요. 예, 그 차이가 확실히 있죠. 그 서로 비교해 보세요. 동시행 항변권의 성격과 유치권의 성격을 각각의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비교도 할 수 있지만 각각을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죠. 예, 하나는 인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넘겨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 계약상 채권의 이행의 그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유치권은 어떻게 됐어요? 일체 권리,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일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할 목적으로. 네.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치권은 동시에 이행의 항변권처럼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가 아니에요.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아니라 뭐예요? 변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일부분만 남아도 계속 유치해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리고 네 번째, 유치권인은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유치권은 채권자의 전부를 변제할 때까지 유치물의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서 반해서 이거 불가분성이지. 거기에 반해서, 자, 동시행 항변권은 상대방이 일부의 제공을 할 때 미제공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 다 이행을 안 해도 일부분만 가지고도 동시행 항변에 대한 그 부분에서 일부분만 가지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내가 한 것만큼 권리가 생기니까. 의무를 한 것만큼 채권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게 동시행 항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유치권은 어떻게 됐어요? 불가분. 나눌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 자, 이제 법적 성질. 동시행 항변권에 대한 법적 성질입니다. 잠깐 이제 유치권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유치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 비교하면서. 자, 이제 동시행 항변권에 대한 법적 성질. 쌍무계약에 대한 상환관계에서 채무 사이에 발생하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이행 거절 권능이죠. 그래서 측가세 영기적 항변권이에요. 이런 건 영기적 항변권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성립 요건이 갖춰져 성립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원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현실화될 뿐이지 예외적으로 항변권의 행사에 관계없이 대부분 이제 상계금지 이행지체 책임에 대한 면제라는 효과가 발생돼요. 자, 이제 성립요건은 쌍무계약에서 서로 결론성을 가지고, 앞에는 제가 있었는데 제가 설명 안 했어요. 결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연관관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돼. 중에 변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변제기가 없을 땐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할 수 없어요. 아직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는데 무슨 동시행 항변을 해요. 기다려야지. 자, 넘기시고 방가로 3에 보면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생기는 거죠. 첫 번째 봅시다.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고 동시행의 한 변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상대방도 안 했으니까 나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이런 거죠. 그게 동시행 한번 연기되는 거죠, 계속. 연기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상대방 이행 또는 동시행 이행 제공이 불완전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첫 번째 보세요.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불완전한 그 이행 부분에 비례해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채권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수령 지체에 빠졌어요. 그럴 때 이제 채무자에 대한 항변입니다. 수령 지체에 빠진 채무자이더라도 그 이후에 매도인이 이행 제공이 없으면 내가 지금 채무 지체에 빠져서 채무자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대금 채무에 대해서 매도인의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동시에 항변이죠. 하지만 지금 이미 그 수령 지체에 빠졌어요. 그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권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판례가 다 있어요. 그 판례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이제 효력을 봅시다. 효력을 보면 항변으로서의 효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 보면 방금 가로를 보세요.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효력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런 효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질권설에 따르면 항변할 수 있는 권능은 쌍무적 채권 자체에 수반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원형 여부에 의해서 그 효력이 좌우되지 않으며 또는 단지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자 채무자의 그 주장 책임을 반드시 부담할 뿐이다 이거죠. 그럼 채무를 부담해야 돼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은 항변적 행사 효력이 있죠. 항변적 행사. 네, 그래서 항변적 행사도 있고 또는 이제 세 번째 보면은 항변권 존재에 대한 효력에 따라서 여기서 동시에 항변권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그런 권리가 생기죠.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에 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한 거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유언부담을 볼게요. 유언부담이라는 그 개념이 서로 부담하지 않는 게 유언부담이에요. 보시면 어떤 경우에요?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봅시다.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양쪽이 다 채무자예요. 쌍무계약에서 보면은 채권자, 채무자에 상관없이 양쪽이 다 채무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죠? 부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채무자, 양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급부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따라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냐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양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얘기죠. 양쪽이 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책임 없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유언부담의 문제이다라고 유언부담 문제이다 이거죠. 그래서 유언부담에서의 문제는 급부의 불능. 자, 이거 체크해주세요. 급부의 불능 체크해 주시고 또 체크해주세요. 후발적 불능의 한정됨. 후발적 불능이 한정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시적 불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시적 불능은 원천 무예요. 원시적 불능은 여러분들 무효라는 거 아시죠? 하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유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양쪽에 있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했단 말이죠. 왜? 우리가 흔히 보면 뭐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홍수라든가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천지지변에서 따라가지고 어떤 그 부동산이 멸실된다든가 이럴 때는 서로 어떤 책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자연적인 재해니까 그럴 때는 양쪽이 다 책임을 묻지 않고 간다는 거죠. 그게 유언부담이에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는 계약은 무효예요.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또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상의 과실 책임 서로 묻지 않죠. 하지만 내가 만약 돈을 받았다 그러면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 책임도 이제 지지 않죠. 자, 민법 537조 쌍무계약엔 존속상의 결령관계를 고려해서 반대급부의 위험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죠. 그런 건 이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하지만 이럴 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채무에 대해서 면하게 되고 동시에 반대적으로 이제 급부의 청구권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양가로이 위험 이전의 시점이에요. 우리 위험이 이제 있기 전입니다. 위험이 있기 전에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양 당사자의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인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반대급부 위험을 어느 시점부터 채권자가 부담하는가에 관해서는 넘겨준 거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채무 권리에 대해서 채무를 언제 졌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가. 채무자가 동산의 인도 내지 부동산의 등기가 완료될 때 넘겨준 거죠. 인도하다든가 등기를 넘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권 변동 이미 생겼다는 것, 변동 이후죠. 그리고 우리가 동산도 동산의 이제 물권 변동도 이미 다 발생 끝나고 난 다음이죠. 그럴 때 그 이후에 완료할 때 이전이라고 하는 견해이다는 거죠. 예, 완료할 때 이전, 예, 이전을 우리는 이제 위험 이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예요? 위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위험 부담이라는 거는 내가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대부분 이제 이행기죠, 이행기 때 발생되는 거죠. 자, 그러나 위험의 이전과 위험 부담의 종류는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는데, 위험행위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행행위를 다 끝났어요. 그러면 채무자의 위험 부담이라는 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네. 존재할 이유도 없죠. 다 넘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받은 이제 매수인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겠죠. 가져가야 되겠죠. 위험 부담도 다. 자, 이제 그러한 내용이니까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위험 부담을 언제 주느냐 그 시기를 본 겁니다. 시기. 자, 세 번째, 채무자의 반대급부 위험 부담에 대한 요건을 보면, 서로 이제 요건을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있는 내용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쌍무계약상에 일방의 채무자가 양 당사자 기책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그게 하는 요건이겠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후발적 불능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쌍무계약일 때 양 당사자의 채무가 대가적 결령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급부불능은 특정물 멸실, 채무자에 대한 사망, 국가에 의한 적법적 금지 조치, 채무자에 대한 처분권 상실 등 사실상의 불능뿐만 아니라 거래 개념상 기대 불가능에 의해서도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네, 그래서 그런 원인 같은 경우 나왔죠. 지금 급부불능에 대한 원인이 나왔죠. 급부불능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체크해 주세요. 급부불능 체크해 주시고, 만약 급부불능은 빨갛게 체크하면 나머지는 파랗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제 특정물 멸실, 그 다음에 채무자 사망, 국가에 의한 적법한 금지 조치,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처분권 상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채권자의 지체 수령 중에 수령 지체했어요.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채권자가 지금 수령을 안 받고 있는 중이죠. 지금 계속 지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 실행이 불능인 경우에, 그럴 때는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반대급부 청구권이 뭐예요? 만약에 내가 집을 넘겨줬는데 넘겨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채권자가 안 받아요. 예, 계약을 다 해놓고 등기를 안 넘길 수 있잖아요. 그죠? 계약은 다 해놓고 내 모든 서류는 등기서를 다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등기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반대급부 청구권은 뭐냐면 너 돈 줘. 예, 자금. 대금이죠, 대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은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계속 이제 대금 청구권을 이제 발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안 받았기 때문에 돈 못 줘.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채무자의 이행 지체 중에, 요번에 이제 채무자의 이행 주체 중에 급부 시전이 불강력적으로 불능하게 될 때는 채무자가 채무 불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 위험 부담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위험 부담의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예, 할 필요가 없죠, 위험 부담은.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서로 나눠서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효과를 볼게요. 효과를 보면은 537조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채권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 거의 없어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사인 간의 어떤 계약. 우리가 강행 규정은 저 뒤에 있는 법률상에 있는 채권 있잖아요. 3개. 그거 말고는 대부분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위험 부담의 문제를 약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그러면 그걸로 따라가면 되죠.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니까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에 대한 소멸, 그 다음에 일부 불능과 반대급부에 대한 감축, 축소된 거죠. 그리고 넘겨보시면은 위헌부담과 대상청구권. 자, 위헌부담과 대상청구권을 좀 볼게요. 요거는 좀, 앞에 부분은 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상청구권은 재원제 대상청구권 하면 제가 자생 대표적으로 이제 뭘 연상하라고 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뭐예요? 국가에 기속되는 거 있죠? 국가에 기속될 때 대상청구권이 발동된다는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보자고요. 지금. 자, 그 위헌부담과 대상청구권을 비교해 봅니다. 자, 가령 매매 목적물이 토지입니다. 토지가 수용됐어요. 국가에 이제 수용됐습니다. 수용된 경우에 매수인은 그 토지의 보상금에 대해서, 자, 토지의 보상금이 나오죠. 수용했으니까 그 보상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학상으로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론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론이 다른 논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대법원은 1992년도에 우리 민법의 해석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제 대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용 보상금에 관한 사안에서 다음 취지의 판결을 반복해서 오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위헌부담이라고 볼 수 없죠. 위헌부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양쪽에 채무제에 기책사유를 했죠. 기책사유가 없다 그랬죠. 이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는 거죠. 국가 수용했으니까. 하지만 너가 받은 돈, 너가 그 대가로 받은 그 보상금은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대상청구권이에요. 하지만 대상청구권을 발동하게 되면은 이 수용한 국가라든가 지자체에서는 어떤 단체라든가 관공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 채무자한테 여기 보상금을 주지 않고 바로 이제 그 매수인한테 대상청구권이 발동되면 거기다 직접 건네줍니다. 예. 그 원인을 보고, 예, 그 서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원인을 보고, 이 사람한테 권리는 이 사람한테 있구나 하고 확인하고 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채권이라는 거죠. 채권. 그건 물권이 아니죠. 채권이죠. 자, 69페이지에 이제 채권자 기책사유란 이제 급부불능이 있는데 이거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